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2024년도 대비 우리 벌써 12회죠.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강의를 민총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강의 첫 타자가 민법이죠. 민총인데 민총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제 계약법에 도움도 되고, 그다음에 민법 총칙에 배웠던 그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이 법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의 기본은 헌법이 아니야. 헌법은 제상위법이라는 소리고, 법에서 다루는 법 논리라는 게 있거든. 법 논리를 다루는 모든 용어와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은 다 민법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민법서 법률 관계를 잘 배우고 그게 확장돼서 상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걸 뒤집어서 형법을 공부하는 거거든. 이 민법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전혀 처음 보는 법도 좋은만 보면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보통 사람은 해석 못 하거든.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본다고, 한글인데도. 근데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법도 그냥 보면 해석이 돼. 줄줄. 그래서 판사들이 해석하는 거야. 판사들은 모든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일 터지면 그때부터 법을 봐요. 발령 나면은. 근데 법을 보고 바로바로 재판을 내릴 수가 있다고. 왜냐면 몸의 그 법 논리, 그 민법서 배웠던 법 논리가 몸에 체화돼 있거든. 그래서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실무에 나가셔도 남는 건 민법뿐이 없죠. 민법은 남아, 민법만. 그래서 그거 생각해도 열심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첫날에 이거 전체적인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는 걸 안 합니다. 필요 없어. 객관시험 그 필요 없으니까 안 하고 바로 차례를 볼게요. 차례. 뭘 공부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차례를 보겠습니다. 중간에 차례라고 있으시죠? 그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한 10장 정도 나오죠. 오늘 뭐 할 거냐면 오늘 소론할 겁니다. 근데 소론 다 못 끝냅니다. 시니치가 다 끝날 텐데 소론 파트에서는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나옵니다. 하나 또는 첫 번째 시간에 떠들 거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빨리 진도 나가면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하나 또는 두 개. 민법 일반에서 하나가 나오고 권리 신의칙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러죠. 권리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을 공부하는 건데 보통 자연인에서 선어 문제, 법에서 선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몇 년 전에는 자연인에서 7문제 나온 적도 있었거든. 문제 내시는 교수님께서 이 출제 비중을 막 그냥 생각 없이 내는 거야. 내다 보니까 그냥 넘치고 그러니까 조금 그래가지고 7문제 나왔다니까. 어이가 없더라고. 보통 서너 문제씩 나옵니다. 자연인은 한 4문제 나오면 법인은 3문제. 권리객체 지금까지 계속 1문제 나옵니다. 통틀어서 하나 나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 이쪽이 다 나오는 거죠. 권리 변동 파트. 서론에서는 안 나오고요. 법률행위에서 한 2개, 3개, 의사표시에서 2-3개. 대리도 보통은 3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어떤 때에는 7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대리에서만. 그것도 미친 거죠. 개체를 중요하죠. 좀 어렵고. 무효취소 하나 또는 2개 나오고요. 조건기한 하나 또는 2개 나오고, 기간 하나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 특징이 기간이 어렵게 나옵니다. 기간을 계산을 꼭 하라 그래. 1회 때부터 어려웠습니다. 기간 문제는. 다른 시험보다 우리 시험 기간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소멸시효는 2-3문제 나오는데요. 소멸시효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소멸시효는 민법 전체를 다 알아야 돼요. 권리의 소멸을 공부하는 거니까 채권을 다 알아야 되거든. 우리는 권리 다 모르잖아요. 소멸시효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3개 정도 나오는데요. 보통 최근에 좀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결사하시면 안 됩니다. 소멸시효만 하루 종일 할 겁니다. 한 번에도 부족하죠. 소멸시효만 이틀 정도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기출문제 붙어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문제 들어 있는데요. 우리 기출문제는 표시가 돼 있고요. 표시가 안 된 건 어떤 겁니까? 다른 국가 고시 문제.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수를 다 집어넣었어요. 예전보다 양을 줄였습니다. 계속 해마다 줄여가지고 엑기스만 남겨놨으니까 이 정도 문제는 좀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조문 붙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기출문제도 풉니다. 판례도 다 볼 거고요. 이게 부록 빼고 나면 450회 정도 되죠? 450 정도 되는데 실제로 내용만 따지면 250 정도뿐이 안 돼요. 문제가 2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250페이지, 260회 따지면 13번에 나가니까 하루에 20회 정도 나가면 돼요. 하루에 20회씩 나가면 13번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걸 해서 12월 때 다 끝내놓고 이제 유시점을 맞아놓고 1, 2월 달에 8번 해가지고 10점 더 올리면 민법 총칙 70점 이상 맞으면 돼요. 지금까지 보통 합격생들 보면 평균 보면 75점 정도. 민법 75점, 민총 75점 맞아가지고 15점을 행장을 도와주죠. 그러면 합격은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우리는 60점 맞는다 하세요. 자, 넘어가세요. 소론 파트 보겠습니다. 제가 빨리 지나가는 데는요, 시험과 관련이 없다는 소리야.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갈까? 관련 없어. 책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파트가 있거든. 책이 아니면 안 넣지.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넣은 게 있는데 지금 볼 16페이지가 그겁니다. 민법의 의의. 기출표시 한 번도 안 돼 있죠?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시험에도. 그러니까 밑줄을 좀 치고 갈게요. 이런 민법으로 실제적 민법, 형식 민법 그러는데요. 실제 민법은 뭘까요? 첫째 줄, 개인 상호 간 밑줄.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재산 관계 밑줄, 가족 관계 밑줄. 그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 그래요. 채권법, 물권법 말하는 거죠.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친족법, 상속법 그럽니다. 이렇게 민법이란 건 뭐라고요? 개인끼리, 국가와 국민이 아니라 개인끼리 관계를 그간에서 벌어지는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무슨 법이다? 사법. 그런 걸 사법이라 그래요. 개인 상환의 법을 두루두루 적용된다고 일반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네 글자를 민법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 사법 그래요. 민법은 일반 사법이라 그러고 상법은 특별 사법이라 그러죠. 상인 간에 적용되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큰 1번 민법도 법이다. 의미 없죠. 두 번째 민법은 사법이다 공법이다? 사법이다. 그 사자가 개인 사자잖아요.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사법이고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면 공법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요? 일반법입니다. 일반이 무슨 말이죠? 첫째 줄 밑줄.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그걸 일반법이라 그럽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둘째 줄. 그런 제한이 있는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특별법이라 그러죠.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있으면 뭐가 우선할까요? 빨간 펜. 특별법 우선의 우치. 한번 써먹을 때 있어요, 나중에. 특별법이 우선합니다. 뒤에 가서 한번 써먹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특별 우선의 우치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무슨 법이라고? 가장 일반적인 사법입니다. 사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법이 민법이에요. 그렇죠. 월요판에 다 빼버렸는데 상법 같은 경우는 특별사법이라 그러죠. 책을 계속 줄이고 있거든. 안 물어보니까 빼버렸습니다. 자, 오른쪽에 실체법이라는 요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실체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알맹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첫째 좀 밑줄 쳐볼게요. 권리 의무 발생 변경 소멸 효과, 그걸 실체라 그래요.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그걸 규율하는 게 무슨 법이라고? 실체법이라 그럽니다. 그럼 민법은 실체법일까 절차법일까? 실체법이죠. 민법이 권리의무를 규율하고 있는 거니까. 실체법이 규정하는 내용을 실현시키는 법을 무슨 법이라 그러죠? 그래? 절차법이라 그래. 됐죠? 됐죠? 민법 상법은 실체법이고요. 여러분 소송법 있잖아요. 소송법은 절차법입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절차법인데 중간에 민사집행법 보이세요? 밑줄 치고. 민사집행법 뭐 하는 법이죠 이게? 경매. 옛날에 민사집행법이 민사소송법 안에 같이 있었어. 그러다가 일본이 이게 법이 따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독립을 시켜가지고 그 집행이라는 게 경매하는 거 말이에요. 강제 집행의 줄임말입니다. 경매에 관한 거. 그 민사집행법 책을 보시면 법무사 시험 과목이거든요. 책이 한 1000페이지 되는데 딱 열어보면은 모든 경매하는 절차가 다 나와 있어 거기. 법원산의 경매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에 여기서 딱 시험 한 문제 나왔어. 뭐라고 나오니?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사집행법은 실질적 민법에 속한다. 맞아, 틀려? 틀려. 왜?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잖아. 근데 실질 민법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실체법이 해야 되거든. 절차법은 실질 민법이 아닙니다. 그 이 한 지문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 번 나왔다니까. 민사집행법은 실질 민법에 속한다. X. 민사집행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다. 민법이 되려면 실체법이 한다니까요.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게 민법이 되는 거지 권리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규율하는 건 민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과목이 따로 있고 가르치는 교수가 다른 거야. 민법 선생님은요 민사소송 집행법 안 가르칩니다. 왜? 민법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교수님들이 따로 있고 민수법 교수님들은 민수법 양이 또 적다고 느껴가지고 상법 같이 하시는 분들 좀 있어. 근데 민법을 같이 하시는 분들 민법 양이 너무 많거든. 근데 형법, 형사법은 같이 합니다. 대학교 형법, 형사법 한 교수님이 같이. 왜냐하면 형사법 양이 좀 적어. 형법도 양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한다고. 근데 민법은 안 그래. 민법은 절대 민법만 하지 다른 법을 같이 못합니다. 민법이 엄청나게 많거든. 우리는 그중에 일부만 공부하는 거고. 아 그렇구나. 민사집행법은 실질적 민법이 아니구나. 그거 알아두세요. 그거 하나만 나왔어.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객관시험 문제가 80년 넘게 치러졌는데 그중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어요. 여러분 형식 민법 무슨 말일까요? 그건 이름이 민법이라는 거죠. 첫째죠. 민법이라는 성문의 법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고. 이름이 민법인 거. 여러분 행정법 첫 시간에 형식적 의미 행정, 실질 의미 행정 그딴 소리 공부할 겁니다. 그거랑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름이 뭔 거? 민법인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도 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공부할 때 2개 알아둬야 하는 게 있거든. 그게 법제처에 가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게 있어. 법제처에 그 사이트 항상 거기 가시면 현행 우리나라가 시행되는 법령들이 있잖아. 3,000개가 다 실려 있어. 앞으로 시행 예정의 법률도 다 실려 있고 시행규칙도 다 나와 있어. 그래서 궁금하시면 거기 쳐보면 돼. 웹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판례가 궁금하시면 대법원에 가시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거기도 법이 올라 있긴 한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가시면 판례 다 나와 있는데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판사랑 여러분이 똑같이 봐. 그게 대단한 거야. 원래 그게 예전에는 법골이라고 판사들만 보는 자료였어. 일반인이 공개가 안 됐다고. 그래서 판사들이 재판할 때 그걸 자기들이 검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법골이라는 거였거든. 왜냐 예전에 그걸 CD로만 나눠줬었어. 돈 주고 사고 그랬다고. 10몇 년 전에 6만 얼마씩 했는데 근데 그걸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민간에 공개를 한 거야. 온 국민들이 볼 수 있게. 그게 대단한 거지. 판사가 재판할 때 보는 자료 우리가 똑같이 본다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 하급심 판례 때 어지간한 거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2개만 갖고 있잖아? 그럼 대단한 거라고. 그럼 우리는 형식 민법이 궁금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서 국가법원 정서 민법 치면 돼. 민법 좀 툭 뜨는 거 있잖아. 그게 뭐라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이름이 민법인 거. 됐죠? 그래서 둘째 줄 빨간 펜. 여러분 형식 민법하고 실질 민법이 일치할까 안 할까? 안 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러분 형식 민법은 그 밑에 2번에 3번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 여러분 이거 해방 직후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해방 직후부터 국회에다가 민법제 제정위원회를 만들고 해방 직후부터 만들었는데 중간에 전쟁 터지고 그래가지고 15년 걸렸어 만드는데. 대단했어.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국회에서 이걸 어떤 한 분이 다 만들었어. 그 변호사 국회의원이셨는데 다른 사람도 관심도 없고 그분 혼자 지금 그 심의 기록이 남아 있어 지금도. 그분이 다 만들어. 1조 이제 만들면서 만주민법, 일본민법, 독일민법, 프랑스민법 다 갖다가 만들고 민법 총칙책을 쓰셨던 곽중 선생님이 계시거든. 곽 선생님이 젊었을 때 이거 작업도 같이 하셨다 그러더라고. 15년 걸렸다니까. 만들어졌잖아요. 일단 만들어졌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바뀌어. 민법은요 사람의 생활을 규율하는 법이다 보니까 중간에 계속 민법 개정안이 올라가요. 지금도 법무부에 가시면 민법 개정위원회가 1년, 2년 만들어져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계속 개정 작업을 하는데 아무리 만들어서 안을 올려도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법이니까 함부로 개정해서는 안 된다. 통과가 잘 안 된다니까. 가족법은 자주 바뀌는데 재산법은 거의 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하나 바뀌게 여행계약 하나 신설된 것뿐이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은 민법을 못 가면 어떻게 하겠어? 민사특별법을 만드는 거야. 민법을 내비두고 뭐 한다고? 실제 민법을 막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그 민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딱 하나 있어. 60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거. 형식 민법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개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막 특별법 이렇게 만든다니 특별법을 이렇게 만들어. 이게 실제 민법이야. 실제 민법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 사후 간의 재산 관계와 가족 관계를 규율한 일반 사법이라고 그랬잖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다 실제 민법이라고. 근데 그 민법은 안 들어있거든. 따로 나와 있다고. 이걸 개정을 안 해주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거 뒤에 나와. 형적 민법은 실제 민법을 전부 수용하고 있지 않다. 다 못 집어넣는다 그랬죠? 개정을 안 해줘가지고 원래 민법 전환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어준다니까. 그 여행객 하나 넣었는데도 힘들었어. 지난 국회 때 안건 올라갔던 게 국회는 끝나잖아요. 회기 끝나면 폐기 처분돼요. 10년 고생해서 개정안을 만들었거든. 근데 국회에서 그걸 몇 년 동안 통과를 안 시켜줘가지고 지난 국회의원들 이번에 뽑힌 사람하고 3년 전이네.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안 시켜줬어. 그래가지고 그 폐기 처분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국회의원 새로 뽑혔을 때 그러면 여행 계약이라마도 넣어주라 그래서 그거 하나 넣어갖고 그것만 바꿔준 거야. 지금 다른 거 바꿀 거 많은데 하나도 안 바꿔줘. 그럼 일도 안 해. 미치는 거죠. 연구만 계속 하고 있어. 연구만. 그리고 지금 다시 개정이 또 만들어졌어. 그래서 계속 만나서 하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민법 전환은 뭐 한다고? 실제법이 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개정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이 형식 민법 안에 이 안에 민법이 아닌 게 들어 있어. 어떤 게 있냐면 또 두 개 알아보세요. 첫 번째 뭐 있어? 빨간 펜. 97조 봐보세요. 97조 빨간 펜. 이런 97조가 뭐에 관한 조문? 과태료에 관한 조문이에요.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는 행정법 행정 질서벌이잖아. 누가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지? 국가가 국민에게. 이거 민법이 아니라고. 실제 민법 어떤 거라 그랬어? 개인 상환에 하는 거잖아. 이건 개인 상환 하는 게 아니잖아. 이사가 등기 의무를 기하라거나 그렇게 하면 과태료 때린다 그 조문이거든. 원래 민법이 들어가면 안 되는 조문이라고. 실제 민법이 아니니까. 근데 다른 데 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넣어놨다니까. 97조 됐죠. 그 다음에 나온 몇 점이 여러분? 389조 시효범위는 아닌데 이게 뭐에 관한 조문이야? 강제이행에 관한 조문이야. 강제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 안 했을 때 강제로 이행할 수 있거든. 여러분 강제이행은 뭐가 비슷할 것 같아? 민사집행법에는. 민사집행법 뭐가 아니라 그랬죠? 실제민법 아니라 그랬잖아. 이게 민법이 아닌 데 들어있는 거야. 얘는 민사집행법 절차법이고 얘는 절차법에 속하는 거고 얘는 과태료는 얘는 행정법 공법이야. 공법. 이게 민법이 아니라고. 요 조항들이 어디에 들어있다? 이 안에 들어있어. 됐죠? 그리고 일치하는 게 아니구나. 행정민법이 다 포함도 안 되고 실제민법 아닌 규정도 행정민법 포함하고 있거든요. 시험에 물어본 적 없어요.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 우리 시험에도. 그다음 우리 민법적 구성 상식 삼아서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독일식 구성 방법에 따라 가지고 그 실제법하고 민법 민사법 분리시켜놨죠. 여러분 프랑스는 안 그래요. 프랑스는 하나의 법전 안에 민법과 민사법이 같이 있어. 그 옛날 로마법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쪽을 따르지 않고 우리나라는 법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독일을 베낀 일본을 베낀 우리나라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일본, 대만 법이 비슷해. 왜? 기본 모태가 독일법이야. 근데 독일법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민법하고 민사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총칙, 이 184개조가 우리 민법 총칙 시험범위입니다. 184개조. 이걸 우리 민법 총칙이라 그래요. 대학교에서는 보통 2학년 1학기 때 공부하죠. 물권법. 이게 이제 물권편이죠. 공인중개사 시험범위. 채권이 중에서 뒤에 있잖아요. 그 절반 정도가 계약법입니다. 채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에서 나오는 거라 그래서 우리 계약법 공부하죠. 친족 상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편 부칙 이렇게 되어 있죠. 됐죠? 우리 지금 뭐 합니까? 1편 총칙 184개 조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총칙이란 말은 그 물권하고 채권의 공통점을 앞에 뽑아놨다는 거죠. 이게 독일법의 특징입니다. 그 미국은 이런 법이 없어. 미국은 총칙이라는 게 없어. 미국은 다 각칙이야. 그냥 개별적으로 막 써놓는다고. 미국 사람들 실용주의 특징이야. 근데 독일법은 왜 그러냐면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철학적인 사람들이거든. 칸트 철학.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떤 걸 쭉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공통된 걸 뽑아서 앞에 써놓으려고 이렇게. 그래서 걔들은 민법도 총칙이 있고 독일법 형법도 총칙이 있어. 상법도 총칙이 있어요. 다 독일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미국 유학 가면은 한국 사람 유학 가가지고 민법 총칙을 미국에서 설명 미국에서 이해를 못해. 그게 뭐냐고. what 그런다. 근데 총칙을 영어로 총칙이 없다니까. 뭐 제너럴 띠어리 막 이런다니 그런 게 없어 미국에는. 그게 법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총칙. 일본어 우리는 총칙이라는 말을 쓰죠. 넘기세요. 자, 첫 번째 시험 문제 나올 게 민법의 법원이죠. 법원은 뭡니까 여러분? 법의 온자가 그 샘물할 때 온자죠. 이게 법의 샘물, 법의 원천 이런 말입니다. 밑줄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현상 형태를 법원이라 그래요. 민법의 법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실제적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말하는 거죠. 실제 민법이. 형적 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은 법률이니까. 여러분 이거 첫날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여러분 뭐가 법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뭐가 법이야? 국회에서 만든 것만 법인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법을 모를 때는. 근데 안 그래. 왜 안 그러냐면은 예전에 21세기 초반에 독일에서 독일 그런 일이 있었대. 켈젠 선생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유명하신 분인데 학생이 질문한 거야. 선생님 뭐가 법입니까? 질문한 거야. 독일의 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기가 막히네. 칠팔 때 피라미드를 그린 거라 이렇게 피라미드를 그려가지고 독일에 있는 법을 눈으로 보여줘. 그 사람이. 제일 위에 뭐가 있을까? 제일 상위법은 우리는 몰라도 헌법. 여러분 헌법은 왜 최상위법일까? 이게 법이 위기 질서거든. 헌법이 최상위법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법 중에서 여러분이 만든 거 딱 헌법뿐이 없어. 헌법은 국민투표해야 돼. 헌법 바꿀 때는 국민투표한다니까. 그러니까 헌법은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주권자가 직접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헌법이 최상위법인 거야. 그 헌법에 따라 만든 게 뭐죠? 그게 법률이야. 헌법에서 누구를 뽑습니까? 헌법에서 국민의 대표자가 만들어지죠. 국민의 대표자가 누구야? 국회의원이라고? 우리 여러분 누가 국민의 대표일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국민의 대표 딱 두 사람이. 하나는 누구? 대통령. 또 하나는 누구? 국회의원. 두 사람만 투표하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대법원장 투표했어요? 아니잖아. 그래서 대법원장 국민의 대표가 아니야. 국무총리도 아니야. 누구만 대표라고? 대통령, 국회. 선생님,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의 대표지. 그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래서 대표를 직접, 그래서 그걸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래. 대의민주주의 뭐냐면 대신 걔들의 의사를 결정하는 거야. 내가 바쁘니까 헌법은 내가 만들었는데 이건 내가 바쁘니까 뭐 하겠다고? 내가 대표자를 보내겠다는 거야. 그게 국회잖아. 국회가 대의기관이라. 대신, 그 대자가 대신할 대자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왜 법률을 지키는 거야? 내 대표가 만들었잖아. 내가 못 만드니까 누가 만들었다고? 바쁘니까 내 대표가 만들어. 그래서 내가 지키는 거라고. 물론 안 지키면 좀 불이익이 많으니까 지키는 거지만 이론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잘 보세요. 이 두 개만 여러분이 만든 거. 이건 여러분이 만든 거고 이건 누가 만든 거야? 여러분의 대표가 만든 거야. 이해되셨죠? 명령은 뭘까? 명령은 여러분이 만드는 게 아니야. 누가 만든 거냐면 명령은 국회가 아닌 사람들이 만든 법이 명령이야. 이것도 법이라 그래가지고 행정부에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복규명령이라고 그래. 행정부 시절에 복규명령 공부했었죠.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복규명령이라 그러잖아. 그 말은 명령이 법이란 소리야. 국회가 만든 걸 법률이라고 그러고 명령은 국회가 행정기에 만든 걸 명령이라고 그러거든. 국회가 아닌 기관들. 대법원도 들어가. 국회는 다 명령인데 그게 뭐의 성격이 있으면 법의 성격이 있으면 법규명령이 되는 거고 법의 성격이 없으면 행정규칙이 되는 거라고. 행정부시절 공부하잖아 그런 거. 이해되셨죠? 그럼 법규명령도 법이 아니야. 법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지켜야 돼. 시행령, 시행규칙,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다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이해가 됐죠? 요 세 개가 국가에 존재하는 법이야. 밑에 두 개 더 있거든. 이게 뭐냐면 국가 내에 국가 별도의 조직이 있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지방자치단체라 그래. 여러분 단체라는 것은 사람의 조직을 단체라 그러거든. 지방자치단체는요 국가의 명령을 받는 기관이 아니야. 별도 조직이라고. 지자체가 있죠. 여러분 저 지자체도 두 가지가 있죠. 서울시 같은 광역지자체가 있고 구청 같은 기초지자체가 있어요. 그럼 동적구청이나 관악구청장은 서울시장의 꼬붕일까? 아니야. 층층이 별개라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부를 때가 있어. 협의하자 부르면요. 구청에는 잘 안 가. 왜 네가 나를 불러? 그래서 안 간다니까. 안 가. 아쉬우면 가고 그 서울시가 돈을 주는 게 좀 있거든. 교부금 주는. 그런 게 없잖아. 그럼 안 간다니까. 왜 특히 강남구청장은 절대 안 가. 강남구청장은 서울시에서 돈 받을 게 없어. 자기 돈으로 차고 넘치거든. 오히려 뺏기기만 하지. 그걸 쓴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이 두 개가 있어. 그게 뭘까요? 우리가 국회가 있으면 지방자치에 뭐가 있겠어? 지방의회가 있겠죠? 그 지방의회가 만드는 걸 조례라 그래. 이해됐죠?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장이 만드는 걸 뭐라 그래? 규칙이라 그래. 여러분 이게 다 법이란 소리야. 다 법이란 소리인데 똑같이 법법 그럼 이상하니까 용어를 달리 쓰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건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얘한테 위반하면 안 되고 얘는 얘한테 위반하면 안 되고 얘는 얘한테 위반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걸 켈젠이 뭐라 그러냐면 독일에 존재하는 눈으로 보이는 법 전체라 그랬어. 이게 성문법원이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누가 질문하고 선생님 국제법은 어디 있냐는 거야. 국제법. 근데 국제법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헌법이 나와요. 헌법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돼 있어. 국내법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 여기에 들어간다 주로 봐. 국회 동의로. 우리 저 한미 FTA 조약 같은 것도 어떻게 하냐면 국회 동의였잖아. 국회의원들이 사인한다니까, 동의한다니까. 그래서 국제법은 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로 들어간다 보고 일부는 여기 들어간다 보는 것도 있어. 국회에서 동의 안 할 필요 없는 경우는. 오늘도 뉴스 보다 보니까 나오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무슨 의미냐면은 판사가 재판할 때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 판사가 앉아가지고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든가 국가법정보수사라든가 그때 본다 그랬잖아. 거기에 이게 다 들어있어.
다 여기 들어있어요. 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재판의 기초가 되는 거야. 조약도 우리말로 번역돼 가지고 다 들어있어. 재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봐야 돼. 그래서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한미 FTA 위반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 재판에 걸리고 그랬잖아. 판사가 이걸로 재판할 수 있다니까. 이게 재판이 다 근거가 되는 거야. 법의 존중, 이게 다 법이라니까. 얘도 법이고, 얘도 법이고, 얘도 법이고, 얘도 법이고, 얘도 법이고. 여기에도 민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으면 다 법이 되는 겁니다. 근데 헌법에 주로 민법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겠지. 헌법은 추상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는 여기에 관한 들어있는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게 눈에 보이는 법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 좀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을 뭐라 그럴까, 우리가? 문자로 이루어진 그 불문법원이라, 불문법원. 문자로 이루어진 그 불문법원이라고 그러거든. 이게 문자로 표현되지 않은 법이라는 거지. 쓸 필요 없어요. 제가 정리해 드릴 거야. 잠깐 설명하려고 그런 거야.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세 가지 크게 있거든. 우리나라는 관습법이 있고요. 그렇죠? 조리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인정하는데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할 건가에 대해서 이게 견해 대립이 있는데 우리나라 다수설은 인정하지 않는 게 다수설이야.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감을 갖고 책을 보겠습니다. 자, 왼쪽 보시면 성문법주의, 불문법주의란 말이 있죠. 볼게요. 첫째 줄 문자로 표현 밑줄. 문자로 표현된 걸 무슨 법이라 그래요? 성문법이라 그럽니다. 둘째 줄 그렇지 않은 걸 무슨 법이라 그러죠? 우리가 불문법이라 그럽니다. 문자로 표현 이런 것들, 요건 성문법이라 그러고 얘들은 뭐라 그런다고?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 불문법이라 그래. 여기까지 됐죠? 두 번째, 자, 빨간 펜. 성문법을 1차적 법원으로 인정하는 국가가 무슨 주의라고? 성문법주의. 여러분, 우리나라는 칠판 봐볼래요? 우리나라는요, 요게 중요할까? 요게 중요할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요게 중요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일이 터지잖아. 여기서부터 봐. 이렇게 다 찾아보는 거야. 그럼 여기 업장 어디로 가는가? 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무슨 주의라고? 성문법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독일 다 성문법주의 국가야. 독일, 프랑스 다 베낀 나라들. 그런데 불문법을 주된 법 인정하는 나라 어느 나라? 불문법주의 국가거든. 어느 나라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밑에 영미법주의. 영국이나 미국 이쪽이 그래요. 밑에 써 있어. 자, 빨간 펜. 대륙법계. 대륙법은 유럽 대륙을 말하는 겁니다. 대륙법계는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밑줄 짝. 성문법이 주된 법원이고 관습법이나 조리가 이를 보충한다. 판례법은 부정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영미법계는 안 그래요. 영국, 미국,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잖아. 이들을 비롯한 라틴 아메리카 이쪽 나라들은요 불법주의 국가라 그래가지고 판례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입니다. 우리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도 않거든. 근데 미국은 반대입니다. 미국도 여러분 미국 민법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주된 법원이 아니야. 미국은 판례가 주된 법원입니다. 이해되죠? 이게 그동안 시험 안 나오다가 재작년에 시험 한번 나왔어. 처음으로 물어봤다. 자, 칠판 방법 좀 설명드릴게요. 첫날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좀 봐봐. TV 외신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영국하고 다 다릅니다. 영국이나 미국 쪽 가시면 이제 법원 분위기가 우리가 좀 달라. 그리고 미국 같은 판사가 종신이거든. 승진도 되는 게 아니야, 미국. 그러니까 임명된 그 자리에서 종신이야. 이렇게 승진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구조인데 남미 같은 데도 미국 구조를 따르고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가잖아. 오늘 TV에 아프리카가 나왔는데 아프리카는 흑인이잖아요. 재판하는데 아프리카 흑인 재판관들이 머리에 노란 가발을 쓰고 나오더라고. 그 프랑스 귀족들이 쓰는 가발처럼 쓰고 나온 거야. 저게 뭘까 봤더니 되게 그런 나라들 어디냐면 옛날 영국법의 전통을 따르는 나라들이야. 이렇게 세계 법률로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전 세계 보면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어디라고? 대륙법계, 독일, 프랑스를 따르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 어디가 있다고? 영국, 미국을 따르는 나라가 있어. 그렇죠? 지금 젊은 층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TV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미국 드라마. 지금 미드 나오기 전에 예전에 9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미드가 초원의 집하고 초원의 집은 우리나라 전원일기. 똑같은 거야. 초원의 집이. 미국에서 한 50년간 상영되는 게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 진짜 인기 있었거든. 하버드 대학을 보여주는 거야. 진짜 보여주는데 그게 하버드 대학 로스쿨 학생들 이야기야.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충격 먹었냐면은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렸을 때 봤는데도 그 교수 이름이 킹스필드야. 민법 선생님 킹스필드인데 주인공 이름이 하트고 시골에서 올라온 하버드생이거든. 첫날 애가 강의실에 지각을 해. 첫 강의에 지각을 한다니까. 그 첫 장면이야. 그 드라마에. 미드야. 몇 년 동안 했어. 근데 강의실이 계단 강의실도 우리 대학교 계단 강의실이야. 자기 자리에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정해져 교수가 딱 들어오더니 우리처럼 뭐라면 민법 1조 2조 이딴 소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야.
중얼중얼 무슨 사실을 쭉 이야기를 해. 판례만 쭉 말한 다음에서 이 입장에 대해서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미국의 그 법원 입장은 뭐죠?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하트 군 딱 불러. 그럼 하트가 불렀잖아? 걔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치로 말하면요, 판사님 거기서 민법 152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우리 성법주의니까 뭘부터 먼저 이걸 먼저 말할 거라고. 이해되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 미국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딱 부르게 되면 뭐라 하냐면 그것은 1872년도 미국 조지아 대법원의 누구 대 누구 사건에서 형성된 무슨 법원칙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 걔들은 판례 갖고 바로 법이야. 미국 로스쿨이 뭐가 힘드냐면은 그 수많은 판례를 읽어야 돼. 영어로. 거기 드라마도 나오거든. 일주일에 이만큼씩 읽어야 돼. 책을. 영어로. 그래서 그걸 다 읽고 가서 사실을 정리해놔야지 그 다음날 질문하면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게 공부가 굉장히 양이 많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뭐가 법인지를 몰라. 왜? 일반 사람들 어떻게 판례를 다 읽어? 우리는 뭐가 법인가 알아. 우리 한국은 다 알아. 왜? 우리는 국가정보성한테 들어 물건을 치잖아? 법이 툭 뜬다니까? 그럼 우리 법을 읽어보면은 내가 법을 쭉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영미법의 특징은요, 변호사가 많아. 나를 대신해서 법을 알아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 세계 영미 공통이야. 변호사가 천지로 많아. 근데 일반 우리 대륙법계는 변호사가 적어. 그것도 전 세계 공통이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은 밑에 비교를 보려고 그래. 자, 비교해 볼게요. 성법주의는 어느 나라 국가라 그랬어요? 대륙법계라 그랬죠. 장점 봐봐. 명확하죠? 왜? 써 있잖아, 글자로. 그다음에 법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쉽죠. 왜? 법만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법질서 안전증 이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법질서 안전증이 무슨 말일까? 뭐가 법인지를 사람들이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생활하면은 안정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법을 위반한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법질서 안정이라 그럽니다. 단점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점 뭐냐면 한 번 법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안 바뀌어. 그래서 구체적 타당성을 제외하기도 경우도 많고요. 사회사정 변천에 적응이 어려워. 세상이 바뀌었는데 법이 못 따라온다니까.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1,000만 명 이상이 나가. 1,000만 명. 지금 올해 좀 상반기 때만 일본에 간 사람이 350만 명이 넘어.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여행 계약이 민법이 없었다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여행 계약이 민법이 없어가지고 민법으로 여행 계약을 규정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급하게 들어간 거라고. 세상이 바뀌면 법이 따라가야 되잖아. 옛날에 우리가 온양온천, 도고온천 다닐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해외가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안 바뀐다니까? 바꾸자고 올리면은 민법을 함부로 바꾸라고 이딴 소리를 했었고, 그게 단점이야. 근데 반대로 영미법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미법계는 불법주의는 영미법계라고 그랬잖아. 얘들 뭐가 장점일까요, 여러분? 얘들은요, 법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뭐만 바꾸면 돼? 판사들이 생각만 바꾸면 돼. 판사들이 생각만 바꾸면 바로 법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법질서가 경화나 굳어있지 않다는 거야. 굳어있지 않고 유동적, 쉽게 바뀐다는 거죠. 구체적 타당성을 기여할 수 있다. 단점이 뭡니까, 여러분? 뭐가 법인지를 모른다니까. 판례를 읽어봐야 되니까. 명확하지 않고, 그래서 법의 안정을 해친다. 이해되셨죠? 장단점은 반대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아무리 없는 사람도 일 터지잖아? 미국 영화 보면 나오잖아. 경찰서에 끌려가잖아. 뭐 있어요? 공중전화 있고, 공중전화 위에 변호사 이름이 쭉 써 있어. 내 변호사 없는 사람도 여기서 골라서 전화한다니까. 왜? 자기가 직접 안 해. 마이 로여, 내 로여랑 이야기하라 그래. 미국 놈들 항상 그렇게 합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잖아. 변호사가 와서 얘기 다 하잖아. 법정도 가면 미국 판사들은요, 평생 종신이다 보니까 그 재판 법정에 판사 이름이 걸려 있어. 그래서 막 떠들면 그러잖아. 누가 내 법정에서 떠드냐 이렇게 말. 우리나라 판사들은 안 그러거든. 서로 공통으로 쓰니까. 미국은 안 그래. 미국은 안 찌면 그 자리 30년이거든. 완전히 법률 문화가 달라. 미국 대법원은요, 9명인가 있잖아. 종신이거든. 언제 그만두냐면은 그 계단 있거든. 올라가다 힘들면 그만둬. 그래서 보통 그만두는 나이가 85세 이때 그만둔다니까.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미국 대법원장이 50살 때 대법원장 됐거든. 그러면 35년간 대법관 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자를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그냥 종신이야. 그래서 도끼이 뭐냐면 지가 하고 싶은 사건만 해. 모든 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사건만 한다니까. 자기가 꼭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건만 가지고 참 중요한 것만 하는 거야. 지금 미국이 맨날 하는 게 뭐야? 낙태. 미국 대법원은 평생 낙태 얘기만 하는 것 같아. 낙태 허용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이런 것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법률 제도가 달라요. 왜? 우리는 무슨 나라야? 성법주의. 미국은 불법주의. 우리는 대륙법계. 미국은 무슨 나라? 영미법계.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변호사 천지. 우리나라는 변호사가 이만큼 있어. 이해되셨죠? 다 특징이 있는 거야. 다음 달은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이렇게 좀 처음에 감을 잡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영국도 변호사가 많아요.
호주도 많아요. 다 영국길 따라가는 나라들은 변호사가 쉬워. 굉장히 쉽게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변호사들이 이 먹고 사는 게 하늘과 땅이야. 자기 실력에 따라서.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변호사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자, 오른쪽에 민법의 법어를 종류 볼게요. 성문법부터 볼게요. 자, 우리 민법 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조 나왔죠. 책에 모든 조문에다 박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184개 조문이.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랬잖아. 법률 동그라미 1 번호 붙이세요. 1순위는 법률이죠. 뭐에 의하고? 관습법에 의하고. 2 관습법. 관습에서 뭐 해야 한다? 3 조리. 그 다음에 관습법과 조리 묶어가지고 불문법원이라고 써놓으세요. 얘는 이제 불문법원이죠. 우리나라에 두 개 인정하는 거. 자,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조문에서 말하는 법률은요. 요거 말하는 걸까? 이거 전체 말하는 걸까? 이게 포인트야. 거기서 법률이라 써놨잖아. 조문의 법률은 국회가 만든 법률을 말하는 걸까? 아니면 성문법원 전체를 말하는 걸까?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국회가 말하는 법률은. 그래서 법률은 뭘 의미하는 거라고? 그 첫째 줄에 있어요, 여러분. 그 2번의 첫째 줄에 보시면 민법 1조에서 밑줄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 법률, 국회가 만든 걸 형식 법률이라 그러죠.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성문화된 법규명령, 자치법규, 조약을 다 빨간펜. 성문법은 전체를 통칭한다. 동글동글.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부할 때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 전체를 말할 때가 있고 요거만 말할 때도 있어요. 물권법 가시면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요걸 말하는 거거든. 우리 시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법률만 나오면 조심하셔야 돼. 다 이걸 말하는 건지 전체를 말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행정부가 법제처라는 데 있잖아. 생각해봐. 법제처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 법제처. 법제처. 법제처장도 있고. 이 법제처 법 만드는 데거든.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법률안 제출권이 있으니까 얘 만들고 얘들이 요거 다 담당하는 부서야. 시행규칙을 만들 때 그냥 건설교통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막 만드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이 법제처에 있어. 같이 만들어. 왜? 이 사람들 법률 만드는 전문가들이거든. 근데 봐봐, 얘들 이름이 뭐야? 법제처잖아. 이게 뭐야? 이거 다 법이란 소리야. 얘만 법이 아니라 얘도 법이란 소리입니다. 세상 재미없는 부처 같죠? 앉아가지고 책만 보는 거죠. 행정법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행정법 전문가들 모든 행정법을 다 만듭니다. 저 친구들이. 됐죠? 아, 그렇구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는 형식적 법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문법은 전체, 법률, 명령, 그다음에 조례, 규칙, 국제법 다 포함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법률 볼게요. 법률은 국회가 만든 거 말합니다. 첫째 줄 국회 동그라미. 국회가 만드는 걸 우리가 법률이라 그래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민법적. 이게 형식적 민법인 거죠. 민사특별법도 있어요. 주임법, 상임법 이런 것도 있고요. 민사부속법이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등기법이 있거든. 이런 것들 우리가 민법부속법이라 그래. 이게 물권법에 같이 써야 되는데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밖으로 빼놓은 거야. 부동산 등기법도 실제 민법입니다. 그 민법부속법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또 민사부속법이라 안 그러죠. 민법부속법이라 그러죠. 여러분 국회가 만드는 거 칠판 봐보고 상식적으로 국회가 만들 때 무슨에 관한 법률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무슨 법 이렇게 만들기도 하잖아. 차이점이 뭘까? 아무 차이점 없어. 그냥 단어로 끝날 때는 민법, 상법 이렇게 끝나는 거고 좀 길어지는 거 있죠. 뭐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거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공정거래의 강화에 관한 그때는 법률 그래. 같은 겁니다. 이렇게 단어로 끝날 때는 법 그러고 구로 끝날 때는 법률 그러는 거 두 개 차이는 없어요. 다 법률이죠.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법전, 민사특별법, 민법부속법이 있다. 민사특별법은 주임법, 상임법들을 말하는 거고 민법부속법은 부동산 등기법이 대표적입니다. 자, 명령은 누가 만드는 거라고? 첫째 행정기획 동그라미.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행정기획이 만드는 거죠. 행정법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위임받아 만들면 위임명령.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면 집행명령이라 그러죠.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 대통령령 이름이 뭐죠? 시행령. 무슨 시행령 나오잖아? 그럼 그 대통령령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시행규칙이 있죠. 그건 총률령, 불령입니다. 총률령도 무슨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렇게 돼 있죠. 대법원 규칙은요, 대법원이 만드는 법입니다. 우리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잖아. 얘는 성격을 칠판 봐볼래요? 얘는 순위는요, 이 법규명령과 똑같아요. 순위는 왜냐면은 국회가 만든 거 아니면 다 국회 밑에 있는 입장들 똑같은 거잖아. 행정기관이 만드는 것도 명령이라 그러는데 대부분 규칙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문에 그 법률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그랬잖아. 그러니까 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 두 개 외웁시다.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여기에 예전에 사법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 특히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이렇게 나와서 시험 문제. 자, 만나보세요, 여러분. 공탁사무처리규칙은 실제민법에 속한다. 맞아, 틀려? 맞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야? 실제민법 중에서 성문법은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 나오는 거 전부 다 뭐야? 다 실제민법인 거야. 법원이라는 게 실제민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라고 왼쪽 첫째 줄에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공탁법 말고도 공탁사무처리규칙도 어디에 들어간다고? 실제민법에 들어갑니다. 여기 아니더라. 여기 다 들어간다니까. 여기 어디 있든 상관없어. 그 내용이 뭐면 민법에 관한 것이면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나라는 등기라든가 공탁사무를 법원이 관할해요. 일본은 법무부가 해. 일본 입장에서는 그게 명령은 금방 이해가 돼. 일본은 법무부가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우리나라는 법원이 한다니까. 등기사무를. 좀 달라, 일본하고. 그 다음에 헌법의 체계를 공부할 때 조약은요, 우리나라가 사인하면 조약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사인 안 했는데 다른 나라가 다 지키는 거 있잖아. 그걸 유치가 말하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그래. 전문 용어입니다. 영어 전문 용어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한 단어입니다. 효력은 똑같아요. 누구랑 같은 효력이 있다 여러분? 국내법 같은 효력이 있다. 국내법 중에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게 통설이죠. 그래서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이면 민사에 관한 것이 법원이 됩니다. 한미 FTA 조약이 우리 법원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재판하고 그럽니다. 조약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 자가 만든 거잖아. 지방자치단체 만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로 조례 동그라미. 의회가 만드는 겁니다. 규칙은요, 서울시장이 만드는 규칙. 서울시 교육과에 만드는 교육규칙도 있는데 보통 이제 장이 만드는 거라 그러죠. 조례 동그라미 규칙. 이것도 그 안에 민사에 관한 게 들어있으면 법원이 되죠. 여러분 이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있잖아. 그게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법률에도 없고요, 명령에도 없습니다. 대부분 규칙에도 없어. 누가 정하고 있다고?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정하고 서울시 조례를 다른 지자체에서 그대로 베껴요. 똑같이 베껴가지고 쓰는 거죠. 아, 그렇구나. 조례나 규칙도 법원이 되는구나. 됐죠? 자, 넘겨보세요. 그럼 이제 성모법은 다 끝났습니다. 자, 불문법은 가볼게요. 첫 번째 불문법이 뭐죠? 관습법이라는 거죠. 관습법은요, 관행의 법적 확신이 되어지는 거죠. 요건 보시면 첫째 관행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로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법적 확신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고 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두 개만 있었는데 최근 하나 추가시킨 게 뭐냐면 그 관행이 뭐에 반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법질서에 반하면 안 돼. 그게 하나 추가됐죠. 자, 중요하게 설명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게 민사에 관한 모든 재산관계, 가족관계가 법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못한 일이 계속 터지거든.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모든 걸 생각해서 막 만들어 놓는데 벌써 60년 1월 1일이잖아. 60년 이렇게 거기 뻥뻥 많이 있다니까. 그런데 일이 터진다면 보니까 아무데도 조문이 없는 거 찾아보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울러오죠? 그럼 첫 번째 뭐라고? 관습법으로 한다. 자, 물어볼게. 야구장에서 파울볼 있잖아. 파울볼은 누구 거야? 여러분 축구할 때 공 관중석으로 넘어가면 공 돌려줘 안 돌려줘? 축구는 돌려줘. 왜냐면 축구는 시작할 때 그 공으로 끝까지 하거든. 야구는 어떻게 해? 야구는 관중석 넘으면 공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그래서 야구는 한 경기에 볼을 몇백 개를 써요. 거의 야구장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큰 마대자루에다가 볼이 이렇게 있어. 쓴다니까? 투수가 공 던지다 땅바닥에 한 번만 달아도 바꿔. 기선하면 긁힌단 말이야. 그러면 볼이 구질이 달라지니까 계속 바꾼다고. 파울볼 나도 안 돌려. 그냥 관중이 갖는 거잖아. 심지어 받아도 던져주잖아 이렇게. 이해되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부산에서 딱 보고 홈런을 친 거야. 내가 탁 잡았어. 근데 부산에서는 야구공을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산 그 사직구장에서는 잡으면 애들이 그 앞에 줄을 서. 볼 잡은 애들 앞에 와가지고. 그래서 공을 달라 그래. 그런다니까? 그럼 나는 거기다 공을 줘야 되나 걔들한테? 애들이 주라면 줘? 나 지금 부산 놀러 왔거든.
이 볼 하나 잡아가지고 좀 교통비 챙겼거든. 끝난 왜냐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그 야구공 주운 사람이 임자거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야구볼을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게 법이 없어. 아무데도 없어. KBO 규칙에도 없을 거야. 그 일종의 자치법 거기도 없을 거야. 그 왜 우리 야구공 주운 사람이 무조건 가졌을까? 그 일종의 관습법인 거지. 사람들이 야구공 뭐 하는 거야? 주운 사람이 갖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라. 근데 부산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주운 사람이 갖는 게 아니라 애가 줄을 서가지고 가장 먼저 줄 서는 애한테 이걸 준다니까. 안 주면 어떤지 아세요? 카메라 계속 비추고 있어. 이 비추고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 주기 싫은 거. 볼을 안 주겠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줄 서는 애가 뭐라 그럴까? 아저씨, 내일 법정에서 봅시다. 이러는 거지. 그냥 부산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부산에서는 야구공은 줄을 먼저 선 천사학선 꼬맹이한테 주는 게 관습법이라는 거야. 다 부산 사람들 그렇게 법적시 있다는 거지. 근데 왜 당신은 안 주냐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법정에 갔어. 판사가 볼 거 아니야. 판사가 왜 왔냐 그랬더니 야구공은 안 줍니다. 왜 안 줘요? 그랬더니 야구공은 주운 사람이 갖는 게 아니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꼬맹이한테 주는 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판사가 조사를 해보는 거야. 그때 뭐라고 생각드는가? 아, 부산에서는 그렇구나. 확신이 들잖아. 관습법이 성립하는 거야. 잘 들어봐봐. 오늘 판사가 판결 내렸잖아. 그럼 오늘부터 관습법이 되는 거야?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법적 확신이 성립됐던 첫째 날 했을 거 아니야. 그때로 소급하는 걸까? 과거로 소급해가지고 법적 확신이 있었던 때 관습법이 성립하는 거야. 그게 어디냐면 동그라미 3번. 관습법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뭐가 되지만 확인이 되지만 판결 동그라미 확인.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판결은 관습이 있다는 걸 확인만 해주는 거야. 성식은 언제라고? 법적 확신 얻은 대로 뭐 한다? 소급한다. 그걸 우리가 법적 확신설이라 그래. 법적 확신만 있으면 관습법이 되고 그때 관습법으로 성립한다는 거지. 확신설이라 그래요. 그 통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효력 볼게요. 효력 보시면, 자, 보충적 효력설하고 대등적 효력설이 있거든. 보충적 효력설이 이게 다수설 판례 입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우법이 규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 관습법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법이 있으면요, 관습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 판례 있잖아요. 판례 쭉 내려오셔가지고 4번 봐볼까요? 양가로 4번. 가정의뢰 준칙 보이세요? 가정의뢰 준칙이 20페이지 밑에 양가로 4번에 쭉 내려 밑줄 친 거 있잖아요. 가정의뢰 준칙이 대통령령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허례허식을 없앤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이나 그다음에 이제 상 치를 때 그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제공하는 걸 막 제한하고 그런 법이 있었어. 지금도 있어. 가정의뢰 준칙이라고. 요즘에는 별 적용 잘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비싼 거 주지 마라 그러고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가정의뢰 준칙 13조 규정과 배치되는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게 어떤 문제 생겼냐면 가정의뢰 준칙 13조와 관습법 내용이 다른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저도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본 지 오래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돌아간 거야. 아내가 죽은 거야. 그럼 아내가 죽으면 누가 상주가 될까? 남편이 될까? 큰아들이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면 보통 우리나라는 큰아들이 되잖아. 장자가 되거든. 장자가 보통 상주, 주상이 되는 거 원칙이거든. 근데 남편이 있잖아. 그럼 배우자가 죽으면 남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마 그 가정의뢰 준칙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큰아들이 된다고 그럽시다. 근데 그 동네 관습은 뭐야? 남편이 되는 거야. 서로 안 맞는 거라니까.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가정의뢰 준칙 이겨. 왜냐면 관습법은 언제 등장한다고? 법이 없을 때 등장한다니까. 법이 있으면 무조건 법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뢰 준칙 규정과 배치되는 효력 인정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관습법, 재정법은 성무법 말하는 겁니다. 성무법이란 여루족이라는 말은 보충적, 열등하다 그 소리 있잖아. 보충적 성격에 비추어 봐서 일조 취지에 뭐 한다? 어긋난다. 이게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으로 인정한 판례 입장인가? 이해되셨죠? 법이 있으면 관습법 의미 없어요. 법이 없을 때 등장하는 겁니다. 법이 없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됐죠? 자, 이제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들어봐봐요. 우리나라 종중이라는 거 있잖아. 대한민국은 유교 전통이, 지금은 거의 사라졌죠. 지금 많이 사라졌는데,
저희 집 문중선 저한테 돈 내라고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근데 저희 아버님 있을 때만 해도 아버님이 형제간 돈을 다 냈어. 문중에서 일일 때가 그러잖아. 그러면 그 문중 족보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 근데 그 웃긴 게 뭐냐면은 따로따로 돈을 받지 않고 그 집에 큰아들한테만 연락합니다. 그리고 너희 집은 5명이니까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해요. 젊은 애들은 그거 싫어하거든. 이 큰아들이 다 내는 거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다 내시고 동생도 연락도 안 해. 그냥 알아서 내는 거야. 20만 원씩 100만 원 갖다 줘 막 그랬어. 큰 돈은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이 터졌어. 뭐가 터졌냐면은 원래 종중 구성이 누굴까 여러분? 종중 구성은 우리가 종원이라 그러거든. 줄여가지고 종원이라 그러는데 누가 종중 구성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성년 남자만 되는 거라 그랬어. 이게 우리나라 관습법이래. 맞지? 우리나라 관습법에서는 누구만 되는 거야? 남자만 되는 거고 여자는 뭐가 되는 거지? 출가 외인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족보에도 안 올렸다고. 요즘은 올려주죠. 올려주는데 옛날에 올리지도 않았다고. 그리고 여자들은 돈 내는 소리도 안 했다고. 누구한테 내라 그래 여러분? 남자한테는 내라 그랬다니까. 근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 이게 신도시가 개발해가지고 개발되다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많잖아. 거기에 어떤 문중에서 문중산이 이게 수용이 된 거야. 문중산이 수용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보상금이 1,000억이 나왔어. 문중산 하나만 해도 서울 같은 데 1,000억 정도 돼요. 1,000억이 나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그 신도시 개발이 크냐면은 지난번에 영종도 개발할 때 있잖아. 그거 가장 많이 받아간 사람이 1,000억. 500억 이상 받아간 사람이 2사람이 있었어. 1,000억, 500억 다 문중산일 거야. 개인이 그렇게 가질 수는 없지. 근데 제 생각해,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문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보상금이 1,000억이 나오면 여러분 같으면 이것을 내가 인마에 포켓한다? 아니면 종원들에게 나눠준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 나는 무조건 들고 튑니다. 뭐 우리 조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1,000억 현금으로 꽂혔다니 내 통장에 꽂혔다니까 보상금이 국가에서. 근데 이 사람 뭐 했냐면은 나눠주겠다고 바로 나눠주겠다 분배 결의를 하고 이거 총유거든. 그래서 분배 결의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족보에 올라오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한 거야. 계좌번호 보내라고. 누구한테 연락 안 했을까? 여자 형제도 연락이 안 간 거야. 그럼 누가 열받는 거지? 여자 형제가 열받는 게 아니라 사회들이 열받는 거야. 야 너는 거기 이씨 아니냐? 너는 내놓은 자식이냐? 막 이러는 거야. 갑자기 주말 되니까 사회들이 막 그냥 처갓집에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 형님 왜 전 안 주면 이게 액수가 너무 컸어. 이게 몇백만 원 이런 거 액수가 너무 컸다니까. 몇천만 원 단위 나오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문중에서 아니 종원들한테 주는 건데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랬다? 남자만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남자 형제들만 주겠다는 거야. 여자 형제들은 안 된다는 거야. 법이 그렇다니까. 여자들이 뭐에 소송한 거야. 뭐라고 소송한 거야? 이게 잘못됐다고. 왜 남자만 되냐는 거야. 누구도 된다? 남녀 모두 된다고 소송을 한 거라니까. 자기도 돈 달라고.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 안 나실 때, 여러분 기억 안 나실 텐데 이게 대법원 전원합체 판결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남자만 된다 그랬잖아. 대법원 판결을 바꿀 때는요. 대법관 13명이 다 등장해야 돼. 대법원 정판에서 원래 14명인데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 안 하거든.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3명이야. 쭉 앉아있잖아. 이렇게 앉아있잖아. 다 등장하고 이거 한 날 카메라가 가서 생으로 중계했었어. 오늘 오후 3시에 대법원에서 획기적 판례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법원이 뭐라 그러냐면 성년 남자만 종중 구성이 된다는 그 종류의 관습법은 우리나라 뭐에 반한다?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 그럼 이제 관습법이 있다 또 관습법은 없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조리로 가는 거냐. 관습법 다음에 조리였잖아요. 조금 전에. 조리란 건 뭐냐면 너 참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 그 조리야. 판사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라면 누가 종중 구성이 된다고 만들었을까? 그럼 성년은 일단 돼야 될 것 같고 남녀 모두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 거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지금 뭘로 바뀐 거야? 남녀 모두로 바뀌었어. 근데 그게 관습법이다 조리다? 조리야. 우리나라 그런 관습법 없어. 남녀 모두 되는 관습법은 없고 조리라는 거죠. 좋아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문중에서 보상금 1,000억씩 받는 문중이 흔해 드물어. 혹시 드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돈 낼 일만 생기는 거야. 돈 받을 일 하나도 안 생기고. 이제 연락 올 거 아니야. 당신도 문중 구성에 돈 내라고 연락 올 거 아니야. 돈을 안 주네?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총구석이라서 수용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잔뜩 써놨죠. 2번 여기까지 볼게요. 이렇게 길게 써놨다니까. 2번 볼게요. 종중 구성원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취하는 종라서 지금 어떻게 무효. 지금 이제 무효입니다.
중간에 밑줄 친 거 보실래요?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보시잖아요. 헌법은 앞에 쭉 국가 이렇게 나오다가 기본권하고 통치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본권 가장 위에 있는 조문이 뭔지 아세요? 남녀는 평등하다야. 남녀는 평등하다. 그게 제일 원칙이라고. 거기에 반하는 거잖아. 왜 남자만 돼 여자는 안 되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법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 정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다. 이 말도 알아두세요. 관습법이 법원이 되려면 헌법에 반하면 안 되고 정당 상식성이 있어야 한다니까. 근데 얘는 없다는 거야. 됐죠? 쭉 내려오세요. 쭉 밑에 보세요. 밑줄 친 거. 변화된 우리나라 법질서. 우리나라 법질서가 뭐야? 남녀 불평등에서 남녀 평등으로 바뀌었잖아. 왜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정당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종중구속원 자격을 뭘로 보는 것은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 관습법은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 가질 수 없다. 무슨 무효란 소리야. 또는 실효됐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사람들이 그게 법이라고 생각이 되는 법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된다고? 법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양가로 사법. 그럼 누가 된다고요, 여러분? 내려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번호를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는 무슨 말이죠? 남녀 모두 뭐가 되면? 성년이 되면. 그럼 줄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성년 남녀죠. 성년 남녀 모두 당연히 구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 관습법이다 조리다? 조리다. 조리동. 그게 사법시험에 나왔어. 이게 조리라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성년 남녀 모두 종중 구성이 된다는 것이 관습법이다. 거짓말이야. 그런 관습법은 없어. 남자만 된다는 게 관습법인데 그 무효 판결 받았고 누구만 된다고 이제? 남녀 모두 되는 게 뭐라고? 조리야 조리. 관습법 아닙니다. 그 사법시험 이런 굉장히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와. 디테일하게 나와가지고 조리인지 관습법인지 알아야 됩니다. 조리 동그라미. 되셨죠?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